지금 공격이 어떻게 나오냐면 왜 이걸 못할까 이렇게 보면 보편 규제를 하게 되면 근데 DTI 규제 소득을 봐서 그 사람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대출 총량을 규제를 한다든가 또는 주택 가격 대비 주택 시가 대비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이제 일정하게 낮춘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집이 이미 있고 투자 목적으로 혹은 투기적으로 이 집을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가 있는데 지금 집이 없어요. 네. 그럼 내 집을 마련하려고 그래. 근데 나는 지금 저축을 해가지고는 저축만으로는 집값 오르는 걸 못 따라가. 예.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 이하의 이 층위의 소득계층, 소득을 올리는 계층의 경우에는 그럼 시장은 뜀박질로 가는데 나는 꼬박꼬박 저축하고 내 소득을 올려야만 집을 살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 문제 때문에 법원 규제를 하는 데 대한 이제 반발이 있고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나는 보수정당에서 왜 이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뭐 후원금을 주나? 근데 하여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보수 언론과 뭐 특히 경제신문들 요즘 언론사들은 자기들이 부동산 사업도 하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이 반대하는 논리를 중산층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이것 때문 아닌가? 여당에서 좀 꺼리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논쟁 점이 많은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소득이 지금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젊은 중산층으로 하여금 많은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사게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인가.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제 일본식으로 보게 되게 되면 소득이 다 묶이는 거예요. 예. 그 빚 갚는데.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비가 안 돼요. 가게들이 정상적인 소비를 해줘야만 내수 경제도 활성화되고 해야 장기 되는데 침체가 오죠. 장기 침체로 다 묶여버리는 가처분 거죠. 소득이 줄어든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굉장히 퍼퓰리즘적으로 빚 많이 내가지고 사게 해줄게.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그것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내수가 딱 묶여버리는 거죠. 그 빚 갚는데 다 해야 되니까. 그래놓고 지금 정부를 욕해요. 가계 대출 많이 늘어나 있다고. 뭐 가계 대출 증가율이 뭐 전 세계에서 몇 등이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 그 문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공격을 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너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걸 비판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들어와서 그걸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이 부동산 버블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많은 대출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집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또 금융의 대원칙도 어쨌든 그 소득으로 갚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약탈적 소득을 안 보고 하는 그 약탈적 대출을 막으려면 할 수 있는 게 모기지론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모기지론이 되는 게 자기 소득 대비 1년 동안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의 수준들을 일정 정도로 금융기관들이 심사해서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획일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뭐 다 동의는 하는데 금융이 사실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그 상환 능력들을 보면서 원금과 이자에 갚아야 될 1년의 총량 같은 것들을 보고 예. 대출을 하는 것들을 그런 그래서 기본적인 그게 기준을 문제인 거예요. LTV랑 DTI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그래서 이게 LTV는 과하다라는 겁니다. 같이 하지 않으면은 실소유자가 그러니까 정말로 수요에 의해서 살려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셨던 서구 선진국들의 모기지 모형은 간단해요. 100만 불짜리 집이 있으면 소득 20만 불만 가져와도 80만 불 대출 받아서 그걸 30년 갚아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30년 동안 분할 상환하니까 자기가 쭉 갚아 나가고 은퇴할 때 돼서는 영모기지론을 하는 거죠. 자기 집을 이제 다시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그래서 노후를 설계합니다. 이제 지금 주택연금 같은 거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영모기지론이죠. 네. 그러니까 이 모델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20년이든 30년이든 이제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이 꾸준히 갚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김 변호사님이 애써 회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4년에 한 번 전 국민이 이사해요. 네. 예. 굉장히 변동성이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을 사서 30년 살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모기지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렇게 모기지를 하려면 결국 LTV는 규제를 풀고 이 정책의 기본은 LTV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보면 LTV 규제 이 평균 숫자를 보면 80%대에서 90%대예요. 대신 DTI를 규제하죠. DTI를 봅니다. 자기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는 그런 것들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왜 그걸 그러면 이중 규제를 하는가?
간단해요.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음. 얼마 전에 정부가 적격 대출 해준 거 기억나시죠? 20조 원. 그 금리가 1.88%였어요. 예, 굉장히 낮네요. 그러니까 이 DTI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건데 지금처럼 굉장히 이자율이 낮을 때는 예, LTV는 풀고 예. DTI 규제를 뭐 한다 하더라도 대출이 워낙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DTI도 하고 LTV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잡으면 좋은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시장에서 정말 집을 사야 될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애 초등학교 가야 되는 실수요자들은 DTI LTV 규제 이중 규제에 걸려버리니까 아직 소득 자체는 미래 소득 전망은 높지만 현재 소득은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DTI 규제도 걸리고 네. 그러면 LTV라도 좀 봤더니 LTV는 또 40%. 예를 들어 서울 등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40%. 그 집 그 가격에 비해서 필요한 만큼 빌릴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사회가. 그러니까 누가 이제 집을 샀냐면 그 통계가 재밌는 통계들이 그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 통계들 이런 게 있거든요. 보면 2015, 16, 17에 50대가 다 집을 사요. 5, 60대가 집을 사요. 그분들이 이미 집이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제 DTI나 LTV 규제에서 자유롭잖아요. 수입도 많으시고 그리고 인컴도 아까 많고. 김 변호사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준공공 임대라는 그 8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세해주고 종합부동산세조차도 그때 면세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가장 혜택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아차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문을 닫은 게 뭐 이제 9.13 조치 같은 걸 통해서 종부세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임대소득자들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됐으면 좋았을 텐데 오르니까 이제 작년에 집을 올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2018년, 17년에 집을 주도적으로 산 사람이 30대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너 기다려봐야 네. 부자들만 좋은 일이 생기고 이 이중 규제 때문에 난 지금 집이 정말 실수요자로 필요한데 내가 집을 못 산다고 생각되니까 지금 어디로 가냐면 더 위험해진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네. 우리 요새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 규제가 예. 완화돼 있죠. 예. 아니,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에 12, 16 조치로 그거조차도 이제 막으려고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조치의 이 흐름들을 쭉 놓고 보면 일단 정부 정책에 있어서 배제돼 있었던 거예요. 20대와 30대의 실수요자들이 배제돼 있다. 예측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가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집을 사지 못하게. 그렇죠. 우리나라라는 게 어차피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주식은 연 한 8%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연 한 5% 오르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가지고 싶은 마음들은 굴뚝 같은데 근데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까 또 거기에 세제 혜택이 없으니까 안 들어갔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었던 정책의 통해서 세제 혜택도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니까 이거 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난 또 능력도 되는 것 같은데 못 사게 한 사람들 입장에서 영끌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집값이 좀 내리면 이분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겠네요. 굉장히 타격을 빚을 받겠죠. 내서 지금 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12, 16 조치의 타이밍은 적절했다. 근데 내용이 엉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김 변호사님 어떠세요? LTV는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식의 시각으로 보면 약탈적 대출이죠. 왜냐하면 예. 주택 가격 대비로 해주는 거니까 소득 능력을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LTV 같은 규제들은 이제 없어져야 될 규제인 건 틀림이 없고요. 저는 이제 LTV가 계속 적용되는 게 감독의 편의성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동의합니다. 쉽게. 근데 DTI나 이런 건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 가지 파악이 계속 어려우니까. 파악이 수입을 다 뭐 파악을 해야 DTI, 되고. DSR 뭐 지금 계속 이거를 보강하면서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이 그 기법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기법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정부가 무슨 지침을 내리면 그거에 따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더딘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그런 그 상대 채무자의 소득 능력을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의 그 대출을 해주는 저는 뭐 DSR이나 이런 게 잘 정착을 하면 LTV 같은 제도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9억이 초과되는 이런 고가 주택들을 중산층이 빚을 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올바른 정치이냐에 대해서는 좀 뭐 그건 저는 굉장히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거기에 된다. 규범적인 평가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출구를 이제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뭐 예를 들어 공공 택지 지역 같은 데서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 더 철저하게. 근데 이제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추게 되면 이제 너무 투기 이익을 그렇죠. 많이 주는 게 돼버리니까 일단 일정한 전매 기간을 하고 그 전매 기간 동안에 만일 팔려고 그러게 되면 그건 공공이 환매를 해서 사는 고당원에 오른 가격들을 서로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배분해서 갖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런 제도인 거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집을 마련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대출도 사실은 좀 적게 얻고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공공택지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어포더블한 가격으로 젊은 중산층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신뢰를 주면 기다릴 텐데 지금 빚을 많이 바로 그래서 내가지고 청약 이렇게 가점제를 손봐야 되는 거예요. 청약 청약 가점제. 가점. 네, 가점제요? 현재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거는 부잣집 막내 아들들을 위한 그렇죠. 제도예요. 네. 아,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잘못해놓고 부잣집 막내 아들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부부 합산 소득 7천인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살려면 DTI 규제로 여력이 있어야 된다며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그 집을 살려면 소득이 있어야지 소득이 있어야 대출을 갚죠. 준다는데. 근데 7천 이하여야 된대요. 맞벌이 가구에. 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를 아무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많이 낮춰놔서 평당 3천에 했다 쳐도 30평이면 9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 돼도 8억인데 이거를 무슨 수로 소득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그걸 아무리 특혜를 받아서 신혼부부 특공으로 받아도 갚을 상환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딱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건 누가 내주냐? 그 부모가 해줘. 돈이 있는 사람이 해줘. 해주겠죠. 그럼 또 다른 편에서 그러면 신혼부부 특공에서 그게 안 된다면 특별공급에서 그게 안 된다면 청약 제도로 가야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놓고 나이 40이 돼도 40점이에요. 42점 정도가 맥스입니다. 근데 요새 서울 강남이나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 인기지역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60점대에서 나오거든요. 20년 더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요거는 진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이 김 변호사님의 말씀에서 왜 이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냐면 목적의식이 너무 앞서니까 이상한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갚을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하고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말하자면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분들 또는 레버리지를 다른 왜냐하면 대출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지금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은 부잣집 막내 아들이 혜택을 받는 이제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점에서 문제를 계속 좀 제기해드리면은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되는 대책이 서울에 9억이 넘는 고가 주택들을 젊은 세대들이 사게 하는 정책을 지금 써야 되느냐. 주택 시장을 그런- 나눠서 보자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집 사게 해줬잖아라는 인기는 얻을 수 있어도 그 후유증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나타날 텐데 그 소득에 비해서 7천만 원 연소득이 7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9억이 넘는 그런 집들을 사기 위해서 많은 대출을 받았을 때 그들이 앞으로의 생활의 패턴이 어떤 건지는 나오는 거잖아요. 빚 갚는데 대부분의 삶을 바쳐야죠. 그렇게 해서 하는 삶들이 이제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3기 신도시 같은 데서 공공택지 지역에서 훨씬 더 좀 싼 분양가로 공급을 하게 하면서 아니, 그런 걸 마련하고 사실은 저 경험적으로 보면 제가 작업실이 집필실이 출판단지에 있어요. 파주에. 예. 그러니까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근무하고 있죠. 출판단지는 여성이 한 70% 이상 많아요. 또 출판 산업은. 근데 최근에 그 신혼부부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여자분인데 이제 고양시에 신규 그 신혼부부 주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3억 좀 되더라고요. 그 분양가가. 이제 그거를 신청을 해서 됐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예. 근데 그거는 신혼부부가 3억짜리 주택 정도면 둘이 맞벌이하고 뭐 출판계는 급여가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여러모로 볼 때 합리적이다. 서울 놀러 가고 싶으면 거기 서울도 가깝고 직장은 파주에 있으니까 또 파주로 가고. 그래서 서울 근교에 그렇게 3, 4억 정도의 그 아기가 하나 있거나 혹은 아직 아기가 없는 신혼부부들 이렇게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할 전망 이런 것만 좀 돼도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서울에 9억짜리 말고. 네. 그러니까 그걸 디딤돌로 해서 또 나중에 네. 소득이 더 많이 생겼을 때는 서울로 다시 진입을 해서 뭐 9억 이상의 고가 주택들을 또 마련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마치 자꾸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9억이 넘는 고가 주택도 중산층의 젊은 세대들이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그걸 살 수 있게 대출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규제해서 그 젊은 중산층들이 고가 주택들을 못 사게 하느냐라는 근데 것들이 이게 약간
그 변호사님 그 약간 집을 보는 관점의 네.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사실은 이제 40대나 30대 말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아까 그 이율 얘기도 나왔는데 집을 실소유로 거주도 하는 동시에 그것을 투자 수단으로 해서 임금 상승률이 너무 낮으니까요.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자산을 불리기 용으로도 같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를 것 같은 집을 원하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또 인서울 하고 싶고 네. 그래서 그걸 사고 싶은데 왜 나를 못 사게 하느냐 김 변호사님 이런 말씀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욕망에 정부가 응답을 해야 되냐, 정부의 할 일이 맞습니다. 그거냐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홍 박사님 말씀은 시장이 그렇게 나눠지지를 않으니까 네, 현실이 사실은, 그러하다라는 현실이 말씀을. 또